저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왜 총알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누렁이와 함께였어요. 저희 집 마당에는 커다란 풍산개 누렁이가 있었는데 녀석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죠. 누렁이의 털은 햇볕에 그을린 마른 풀잎처럼 거칠었지만 쓰다듬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면 누렁이는 항상 제 옆에 엎드려 있었고요. 커다란 머리에 제 작은 손을 얹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늘 저에게 누렁이는 내 동무다.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처럼 누렁이를 친동무처럼 아꼈습니다. 누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 녀석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언제나 마중 나왔고 제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겨울에는 녀석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찬바람을 피하기도 했고요. 이 녀석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흙냄새와 개냄새가 제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향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누렁이와 함께 자랐고 녀석은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제가 22이 되던 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입대 전날 밤 누렁이는 제 발치에 딱 붙어 잠들었죠. 녀석의 따뜻한 숨결이 제 발등에 닿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녀석은 제가 나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낑낑거렸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곧 돌아올게 누렁아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렸죠. 군 생활은 고되고 낯설었어요. 훈련소에서 몇 달을 보내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렁이가 늙어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녀석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훈련의 고통보다 누렁이를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죠. 밤마다 녀석이 제 꿈에 나타나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면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곤 했어요. 누렁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중대장 동지 북한에서 동료를 부르는 호칭가 저를 불렀어요. 김태준 동무 자네는 오늘부터 군견병으로 보직이 변경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걔를 좋아했지만 군견병이라니요.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중대장 동지는 저에게 군견은 나라의 중요한 재산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엄하게 지시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견사계집로 향하게 되었죠. 견사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먼지와 개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커다란 shepherd 한 마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녀석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때렸어요. 그게 바로 제 첫 군견 장군이었어요. 박하사 동지하사, 북한군 계급가 다가와 이 녀석이 바로 장군이다. 훈련이 아주 잘된 녀석이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장군은 다른 개들과는 달리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했죠. 저는 장군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녀석은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견사를 찾아가 장군이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빗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제 손길을 피하던 장군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녀석의 거친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누렁이의 온기가 떠올랐어요. 장군이는 누렁이처럼 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녀석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녀석이 제 손에 코를 비비거나 제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드는 날이면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군이와 함께라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죠. 장군이 제가 내미는 손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던 그 순간부터 저희는 정말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장군도 제가 주는 밥을 먹고 매일 함께 훈련하고 국경을 순찰하면서 저를 온전히 믿어주기 시작했죠. 저는 장군이 저를 바라보는 그 까만 눈빛에서 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견사계 집에 들어가면 늘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손길을 기다리곤 했고요. 그 녀석의 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마저도 저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장군과 제가 완벽한 호흡을 맞춰갈 무렵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바로 풍산개 백호와 보미를 추가로 맡게 된 거죠. 백호는 흰 털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수컷이었고 보미는 작고 여리여리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영리한 암컷이었어요. 처음에는 장군이 새로운 동료들을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세 마리 모두에게 똑같이 애정을 쏟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갔죠. 이제 저희는 내 식구가 된 거예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국경 순찰로를 따라 걷는 것이 저희의 일과였어요. 장군은 선두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백호는 제 왼쪽에서 든든하게 걸었으며 보미는 제 오른쪽 다리에 몸을 스치며 졸졸 따라왔죠. 국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철조망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견사로 돌아오면 저는 아이들이 먹을 사료를 직접 배 앞에서 주곤 했어요. 뼈를 갈아 넣거나 옥수수 가루를 섞는 식으로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든든해졌죠. 특히 장군은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낑낑거리며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백호는 밥을 먹을 때도 으르렁거리며 자기 몫을 지키는 녀석이었고 보미는 늘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죠. 밤에는 견사 안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들이 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군견병으로 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부터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식당에서는 늘 부족한 식량 때문에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그저 병사들 밥이 줄어드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하사 하사님과 저를 부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김태준 동무, 이제 군견들 사료도 줄여야 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동무는 북한에서 친구나 동료를 부르는 말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하사를 바라봤어요. 사료를 줄인단 말입니까? 그럼 아이들은 뭘 먹고 힘을 내서 국경을 지킵니까?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죠. 박하사는 굳은 얼굴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더니 나도 마음이 아프오. 하지만 중대장 동지 중대장님의 지시요. 위에서 식량 배급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오.
당장 내일부터 사료량을 3분의 1로 줄이라고 하셨소. 라고 말했어요. 3분의 1이라니요. 그건 아이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견사 안에서 잠든 장군, 백호, 보미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린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텅 빈 사료통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칠 전만 해도 든든하게 채워져 있던 사료통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료를 배급했어요. 장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얼굴을 쳐다봤고 백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료통을 긁었죠. 보미는 평소처럼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듯 연신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배고픔과 함께 저에 대한 의아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 시선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국경 순찰을 나갈 때도 아이들의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장군은 평소보다 느릿하게 움직였고 백호는 힘없이 꼬리를 늘어뜨린 채 제 뒤를 따랐죠. 봄이마저도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마른 몸을 쓰다듬으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굶주림은 단순히 배를 고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죠.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힘없이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저는 순찰 내내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견사계집 바닥에 널브러진 텅 빈 식판을 보면서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료 배급량은 나날이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개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을 지경이었죠. 며칠 전부터 중대장 동지 동무 북한에서 친한 사람이나 동료를 부르는 말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죠. 김태준 동무, 중대장 동지가 부르시오. 박하사 하사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흙먼지 묻은 군복을 대충 털고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낡은 나무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중대장 동지는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경례를 올렸어요. 김태준 동무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딱딱한 의자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죠. 중대장 동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감히 눈길조차 주지 못했어요. 제 손은 무릎 위에서 저절로 덜덜 떨리고 있었죠. 식량 사정이 말이 아니오. 위에서도 압박이 심하고요. 중대장 동지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군견들 사료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차가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김태준 동무가 직접 처리 죽여서 없애는 것 해야 할 것이요. 한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는 말을 채 잊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철이라는 단어는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꿰뚫는 듯 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백호, 봄이, 장군. 세 마리의 궁견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중대장 동지, 제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숨이 막혔죠. 중대장 동지는 제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령이요. 토를 달지 마시오. 이건 군인의 의무요. 그의 말은 쇠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손에 들릴 칼날의 무게를 상상했어요. 견사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마다 돌덩이가 매달린 듯 무거웠죠. 견사문을 열자 백호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녀석은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죠. 저는 백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제 손에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견사 옆에 앉아 백호와 봄이 장군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도 녀석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녀석들은 제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지, 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들을 제 손으로 지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백호를 선택해야만 했죠. 녀석은 제 손에 들린 몽둥이를 보면서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믿고 따랐을 뿐이죠. 백호의 눈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호가 사라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대장 동지는 또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일 여유도 없었죠.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제는 2마리 중 1마리를 또 처리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 손은 이미 피로 물든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봄이었어요. 봄이는 백호보다 더 작고 여린 아이였죠. 녀석은 제가 다가서자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어요. 저는 그 작은 몸을 안아 올렸을 때 녀석의 심장이 제 품 안에서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녀석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자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차가운 바람이 견사 안으로 불어와 흙먼지를 흩뿌렸어요. 저는 봄이의 마지막 숨결이 제 손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어요. 제 손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죠. 이 모든 비극을 강요하는 이 체제에 대한 증오가 제 심장을 집어삼켰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는 것뿐이었어요. 중대장 동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군마저 처리해야 한다는 그 차가운 통보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백호와 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장군까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길러진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견사 안의 퀴퀴한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졌죠.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숙소 바닥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장군이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내는 작은 소리에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따뜻한 숨결이 제 뺨에 닿을 때마다 이 아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백호와 보미에게 진 빚을 장군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장군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을 떠나야겠다고요. 장군을 데리고 탈북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위험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장군의 눈망울을 떠올리니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샘솟았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는 감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먼저 숙소 구석에 박아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옥수수 가루 몇 봉지와 소금, 그리고 작은 칼 한 자루가 있었죠.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은 있는 것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평소처럼 견사 일을 하고 군견들을 돌봤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몰래 식량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배급받은 옥수수밥을 조금씩 남겨 말리고 간부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중 먹을 만한 것을 곤란에 몰래 숨겨두었죠. 훈련용으로 지급된 건빵도 몇 개씩 빼돌렸고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발각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지만 장군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낡은 배낭에 말린 옥수수와 건빵, 그리고 작은 약품들을 챙겨 넣을 때마다 심장이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하게 뛰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부대 주변을 살폈어요. 국경선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그마저도 보위부국가 안전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기관 감시와 국경경비대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강변의 흙냄새를 맡으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죠. 강 건너편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제 몸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과연 이 험난한 여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장군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장군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장군아, 우리 꼭 같이 가야 한다. 꼭 살아남아야 해. 장군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가만히 제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저는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그려봤습니다. 부대 후방의 야산을 넘어 강으로 접근하고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의 눈을 피해 움직여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장군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노는 상상을 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어요. 어둠이 깊어진 자정, 저는 장군이의 목줄을 짧게 잡고 병실 뒤편의 작은 창문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낡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숲은 그림자처럼 검게 웅크리고 있었죠.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혹시라도 멀리 퍼질까봐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는 제 옆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저를 따랐어요. 녀석의 따뜻한 털이 제 불안한 손에 닿을 때마다 작은 위안이 되었죠.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얼어붙은 흙바닥은 미끄러웠어요. 혹시라도 순찰 조경 비병에게 들킬까봐 숨소리마저 조심했죠.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강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만강이었죠. 저는 장군이와 함께 몸을 낮춰 덤불 속에 숨었어요. 강가에 다다르자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은색 비늘처럼 부서지고 있었죠. 얼음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며 강 중앙으로 향했어요. 얼음이 얇은 곳이라도 있을까봐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편에서 거기 누구야?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북한 군인들이었죠. 그들은 총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멈춰 서지 못해 하는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장군이를 재촉하며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얼음판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걸 겨우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두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였어요. 킁 하는 장군이의 짧은 비명소리가 제 귀를 찢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장군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있었죠. 옆구리에서 검붉은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장군아. 저는 녀석에게 달려가 쓰러진 장군이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피가 제 손에 끈적하게 묻어났죠.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뒤에서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잡힐 게 뻔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장군아,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알았지? 저는 장군이를 품에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차가운 얼음 위를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중국 땅이 코앞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음판 끝자락의 흙 언덕으로 기어 올랐어요. 흙냄새가 코를 찔렀죠. 언덕을 넘어선 순간 저는 장군이를 안은 채 그대로 쓰러졌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던 군인들의 외침과 총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차가운 물살을 겨우 헤치고 강기슭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풀려버렸어요. 장군이도 제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녀석의 앞발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힌 건지 아니면 철조망에 걸린 건지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축 늘어진 장군이의 몸을 끌어안고 덜덜덜. 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주신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이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장군이는 제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도 왠지 모르게 잔뜩 기대에 차 있는 것 같았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대사관 마당의 푸른 나무들을 뒤로하고 저희는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좁은 기내에 장군이와 함께 앉아 있으려니 녀석이 불안해할까봐 계속 쓰다듬어 주었죠.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귓속을 가득 메우는데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꼭 제가 살아온 힘든 시간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공기 냄새부터가 달랐어요. 북한에서 맡던 흙먼지 냄새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니라 뭐랄까 깨끗하고 시원한 냄새였죠. 장군이도 낯선 환경에 긴장했는지 제 다리에 몸을 바싹 붙였어요. 대사관 직원분이 마중 나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장군이는 곧바로 수의사 선생님께 인계되어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장군이와 잠시 떨어져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도 보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심지어는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특히 밤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다양한 채널들을 보면서 제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폐쇄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군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녀석이 저 없이 혼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교육을 마치고 하나원 담당자님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군견병 출신이라는 얘기에 담당자님이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태준 씨, 걔를 정말 잘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담당자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북한에서 군견병으로 일했던 경험이 한국에서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이도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길로 저는 한 유기견 보호소에 취업하게 되었답니다. 보호소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개들이 수십 마리 있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해 녀석들을 돌봤어요.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아픈 곳을 살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스며들고 있었죠. 어느 날 보호소 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태준 씨, 장군이가 경찰견 특채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군이가 경찰견이 된다니. 경찰관님과 함께 보호소를 찾은 장군이는 늠름한 모습으로 저를 반겼어요. 녀석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죠. 경찰관님이 장군이의 훈련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녀석이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지 자랑이 끝이 없더라고요.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등 여러 훈련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군아, 정말 대견하다라고 속삭였어요. 녀석은 제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죠.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고난과 장군이와 함께 탈출했던 그 험난한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장군이는 저의 곁을 지키는 군견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경찰견이 된 거예요. 녀석의 빛나는 재능이 이렇게 멋진 곳에서 활약하게 되다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 와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저는 장군이 덕분에 외로움을 덜 수 있었죠. 장군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장군이와 함께 잠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버려진 개들이 많다는 글을 읽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아려왔죠.
저도 북한에서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들을 씻기고 밥을 주는 일이었지만 녀석들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걸 느꼈어요. 녀석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의 손길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 줬죠. 보호소 소장님은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개들을 대하는 태도나 녀석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정식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수많은 개들이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녀석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녀석들의 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보호소의 공기가 이제는 제게 가장 편안한 향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저는 마침내 유기견 보호소의 소장이 되었어요. 버려진 생명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죠. 녀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장군이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녀석의 코끝에는 하얀 털이 송골송골 맺혔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수의사 선생님은 장군이가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군이를 보호소에 두는 대신 저의 작은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녀석은 저의 침대 옆에 놓인 폭신한 방석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녀석의 쭈글쭈글한 귀를 쓰다듬어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장군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곁을 지킬 때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느꼈어요. 어느 날 보호소에 풍산개 한 쌍이 들어왔어요. 녀석들은 어미에게 버림받은 듯 온몸이 앙상하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녀석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과거의 백호와 보미를 다시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녀석들에게 새로운 백호와 새로운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녀석들을 저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새로운 백호와 봄이는 장군이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녀석들은 장군이의 늙은 몸에 기대어 잠들기도 하고 장군이의 꼬리를 물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저의 집은 이제 4마리의 개들과 저로 이루어진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저는 백호와 봄이 그리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장군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이 녀석들의 털 위로 쏟아지고 풀밭을 뛰어다니는 백호와 봄이의 모습은 제 마음을 한없이 평화롭게 만들었죠. 장군이는 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녀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문득 북한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자유를 위해 희생되었던 백호와 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녀석들의 희생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고 사랑하는 개들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요. 제 곁에서 나른하게 잠든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북한에서의 모든 아픔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그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제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찼어요.